제가 이런 얘기로 좀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랍비가 대답을 했을까요? 피지 말라고 그러죠. 예. 야, 안 돼! 그랬을 거니까. 근데 또 이제 이 사람이 랍비한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되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해야죠. 자, 기도한다는 것과 담배 핀다는 것을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담배 피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된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인데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이 질문에 있어서. 왜 첫 번째 질문은 no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yes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그 똑같은 질문인데 말의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첫 번째 대답은 no고 두 번째 대답은 yes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어떤 교훈이 될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한번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그 사람이 고객한테 가서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가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no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yes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랍비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사람은 기도할 때 담배 피워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영업사원이 갔을 때 고객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또 내 돈 좀 빼먹으려는 사람이야. 나한테 물건 좀 팔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디폴트 값을 갖는다면은 아마 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거부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경계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 사람은 나한테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날 좀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가치 있는 걸 모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디폴트 값을 갖고 있다면은 고객들이 예스하고 대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고객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의 파트너를 만나고 이럴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되나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이걸 마케팅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설악산에 놀러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여행 경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용돈을 좀 타려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설악산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돈 좀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좀 이렇게 고루한 아버지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공부 안 하고 이게 놀러 갈 생각. 그렇죠. 이놈의 자식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놀러 갈 궁리만 하고 있어? 해가지고 아마 욱박질러가지고 쫓아버릴 겁니다. 자, B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이 B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마찬가지로 친구들하고 이제 설악산 이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잡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혹시 젊었을 때 여행 많이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이놈이 사돈을 뜬금없이 왜 와가지고 무슨 여행 얘기를 하나? 그건 뭐하러 물어봐? 아니 제가 아버지 앨범을 이렇게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대학교 때 이렇게 어디 여행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보고 제가 그랬는데 그때 어디 여행 다니셨어요? 그때는 어디 멀리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도 않으니까 어디 멀리나 갈 수 있었냐? 기껏 가봐야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는 거지. 아버지 설악산 갔을 때 기억나는 재밌는 추억거리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상하다. 이놈이 왜 갑자기 와가지고 옛날에 설악산 갔던 거 이거 물어보나?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몇 명이 설악산을 갔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대청봉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길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고생한 생각이 난 겁니다. 갑자기 이제 날씨는 확 어두워졌는데 이 텐트 칠 때는 못 찾고 그래가지고 뭐 큰 바위에 이렇게 하나 그런 거 발견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졸다가 뒤로 떨어질까봐 끈으로 묶어가지고 밤샜던 얘기 또 그 다음날 한잠 못 자고 이제 이 산길을 헤맸는데 사람 못 만나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그 기억이 나니까 아들 앉혀놓고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자, 이 정도 되면 얘기 끝났죠. 이제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너도 말이야 젊었을 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 그래야지 견문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휴먼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그래야지. 저 아버지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그 친구들하고 좀 설악산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요. 야, 그거 생각 잘했다.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거기 동해 쪽 가면은 무슨 횟집 맛있는데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좀 회도 좀 사 먹고 실컷 놀다 와라. 자, A라고 하는 대학생과 B라고 하는 대학생이 고객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설악산에 놀러 가기 위해서 용돈을 타내는데 왜 A라고 하는 학생은 고객인 아버지의 지갑을 열지 못했고 B라고 하는 이 학생은 아버지의 지갑을 열 수 있었을까요? 자, 둘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어떤 그 공통점. 예, 좋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붕 띄워놓은 그게 좀 효과가 있죠. 예, 고객인 아버지를 네. 좀 붕 띄워놨다. 예, 좋습니다. 고객인 아버지를 자꾸 얘기하게 만들었죠. 고객이 자꾸 얘기하도록 만들었다.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몇 번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잘 얘기를 하셨어요. 자,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고 하는 학생이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학생은 내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근데 B라고 하는 학생은 내 관점이 아니라 너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죠. 이게 미숙한 커뮤니케이션과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일 겁니다. A라고 하는 학생은 내 필요에 의해서 고객인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니 돈을 달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반면에 B라고 하는 학생은 내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대화에 칼자루를 쥐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대화를 리드하게끔 만들고 그러한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이게 이 미숙한 커뮤니케이션과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고요. 이것이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입니다. 세일즈는 자꾸 내가 우리 물건 좋으니까요.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이거 좀 하나 사세요. 하고 자꾸 푸시해가지고 만들게 하는 거는 세일즈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은요. 푸시하는 게 아니라 풀하는 겁니다.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은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맞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즈와 다릅니다. 세일즈는 자꾸 푸시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마케팅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은 고객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 끌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이 A라고 하는 대학생과 B라고 하는 대학생의 그 첫 번째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첫 번째 학생은요. 그러니까 두 번째 B라고 하는 학생은 아버지의 앨범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 아버지 오늘 좀 기분이 어떠신가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살펴보고 이렇게 아주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리서치도 하고 뭐 이렇게 갔는데 A라고 하는 학생은 가가지고 무조건 돈 달라고 들이댔어요. 자, 이것이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고 하는 학생의 이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이 전제로 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 앨리스가 이제 토끼를 쫓아가다가 이게 토끼굴에 이렇게 쭉 지하 세계에 쭉 빠져버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더랜드를 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이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스토리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토끼굴, 이 레빗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토끼굴에 확 빠져들어 버려가지고
전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고 다른 문법의 그런 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몇 번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는 것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전부 다 문자 없이 이렇게 구전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문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발명을 하고 문자를 쓰게 되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중세 그 인쇄술의 발명. 그래서 활판 인쇄술은 이거는 이제 그 책 같은 거를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서 책이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글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인쇄술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인쇄술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아주 특권층만이 성경을 접할 수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라는 게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알게 됐고 지식이 보편화되고 돼가고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또 한 번 레비톨에 빠져버려서 다른 세상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 전기의 발명은 전화나 또는 영화나 TV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그 이전과 전기가 없었던 시절과 전기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그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기서 마샬 맥루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반전은 전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순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무의미해졌다. 이래서 이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게 내었던 그런 토끼굴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인류를 갖다가 토끼굴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의 그 프로토콜은 HTTP죠. HTTP가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HTTP인데 이 하이퍼 텍스트 이 프로토콜로 해가지고 인터넷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보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쓰는 WWW죠.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것이 이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WW가 이것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전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확산된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95년? 그렇죠. 한 90년대 초반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인터넷이 일부 층에서만 이 쓰이는 이런 거였다가 이게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건 그거죠. 뭐냐면은 어떤 순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변하는데 탁 누르면은 그쪽 텍스트로 이게 링크가 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체계나 이 분류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와 텍스트들이 다 이렇게 아주 무질서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원칙 없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링크된 이런 구조가 하이퍼텍스트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퍼텍스트 이 프로토콜로 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초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초반에 들면서 이게 막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초반이면 지금부터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아주 순식간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하이퍼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링크가 돼요. 관계 없는 것 같은 것들도 서로가 막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하이퍼링크, 그래서 연결과 그 다음에 쌍방향성. 그러니까 인터넷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쌍방향성이라는 거죠. 과거의 TV라든지 이런 거는 방송국에서 쏴주는 거를 우리가 수상기를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적이 아니라 거기에 서로 쌍방향으로 인터랙션하는, 그래서 링크가 되고 쌍방향적으로 인터랙션이 되는 이러한 것이 인터넷이 가져온 첫 번째 이 변화일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제가 이제 TV와 인터넷 이걸 우리가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요즘 이 잘 나가는 기업, 미국에서 지금 뭐 아주 기업같이 무지하게 인정받는 회사가 TGIF인데 TGIF가 뭡니까? 트위터, 그 다음에 구글, 아이폰, 그 다음에 페이스북. 예, 이 네 개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가장 이 아주 그냥 급부상한, 불과 이 회사들이 뜨기 시작한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는 뭐 불과 뭐 10년이 뭡니까?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확 뜨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 TGIF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연결시켜주고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이것이 TGIF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과거에는 어떤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석유회사, 철강회사, 산업화가 막 일어날 때는 그런 회사들이 그 세상의 문법에 잘 적합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러한 이 인터넷이 가져온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이 문법을 이해하고 이 프로토콜에 잘 맞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고 그러한 그 식으로 비즈니스하는 회사가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터넷이 가져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이 가져온 변화는 뭐냐면은 융합입니다. 컨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게 이렇게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업종 간의 경계선도 있었고, 이 제품과 제품 간의 이 정의가 달랐고 경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로 재편이 일어나고, 새로운 장르들이 생겨나고, 이제 이러한 이 융합의 추세가 굉장히 거세인 거죠. 그래서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비즈니스의 방식도 선형적이었는데 이제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건 선형적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선형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막 다방향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간적으로 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두 번째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몰입입니다. 이제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생산자가 있었고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그렇게 분리시켜 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만 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아닙니다.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썼지만 프로슈머는 뭐와 뭐의 합성어입니까? 프로듀서와 컨슈머, 생산자와 소비자.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었고 경계가 있었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일방향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광고도 보내고 이런 이 형태였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지성을 통해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 문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인터넷이 가져온 그러한 변화일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순서의 세계에서 모함의 세계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꿔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 90년대 초반에 막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 그 이후에 90년대와 2000년대,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옛날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과거 1,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도대체 어떠한 변화들이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그 근원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영학, 과거의 마케팅, 이제 그 문법,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먹히지가 않는
그런 식으로 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람 개인과 개인들이 고객들의 개인과 개인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스마트 기기하면 뭐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걸로 연결이 되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또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로 서로가 이렇게 링크가 일어나는 이런 또 블로그 이러한 것들이 이 인터넷 이후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는 개인과 개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 세상의 이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변화들이 근원적인 어떤 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농경 위주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업혁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저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켜 놨어요. 자, 그렇다면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통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점들이죠. 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물이 흘러가는, 제품이 흘러가는 걸 유통이라고 얘기하고 정보가 흘러가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문이나 TV나 이러한 미디어 채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은 생산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시장으로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고객한테 제품을 갖다가 유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TV나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광고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을 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 산업화 이후에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가치 사슬이 경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 계속 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누가 힘을 독점하고 있었냐면 생산자가 힘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힘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유통 채널로, 미디어 채널로 힘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류 회사가 백화점을 이 유통 채널을 뚫지 못하면은 물건을 팔 데가 없어요. 또 이 맛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파워가 자꾸 이 브랜드 파워보다 자꾸 세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생산자로부터 유통 채널로의 힘의 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미디어가 막강한 길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어떤 회사의 제품에서 벌레 나왔다. 이게 한번 보도됐다 그러면 뭐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TV나 신문이나 이런 쪽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PR을 할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자로부터 유통 채널과 미디어 채널로 힘의 이동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이 힘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은 소비자, 고객들한테로의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정보를 기업이 독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일반 개인들은 기업이 보내주는 정보, 광고라든지 이런 걸 뭐 이렇게 리플렛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기업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따다닥 검색어 따다닥 치면은요 수많은 대안을 얻을 수 있고요. 이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그런 이런 것들이 막 순식간에 막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그 힘이 이제는 소비자한테로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고객 옹호 마케팅 이 책에서 이렇게 소비자한테로 힘의 이동이 일어나는 그 요인을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원의 증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원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과거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TV 채널이 몇 개 있었습니까? 세 개. 예. 그러니까, MBC하고요, KBS하고, 옛날 TBC가 KBS2, 그 세 개 있다가 SBS가 시작된 게 거의 한 90년? 그 정도죠? 예.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오더니 케이블 TV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0년대 후반 되니까 스카이라이프, 위성 방송, 이런 게 나오겠다. 인터넷 방송이 막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개인 인터넷 방송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보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또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정보의 이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 개인화돼가는 이런 식으로 정보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접근 가능한 대안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채널만 다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유통 채널도 엄청나게 다변화됐죠. 옛날에는 재래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라디오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뭐 의자도 사오고 다 사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유통 채널 여러분들 그 변천을 보시면은 굉장히 업종이 다양화되고 굉장히 이 세분화되고 또 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접근 가능한 대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세 번째, 직거래 절차의 단순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유통 채널 보면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유통 채널이 앞으로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버리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베이라든지 옥션 이런 것들은 그냥 직거래가 거기서 일어나 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 이런 직거래 절차가 단순화되고 그다음에 이 결제 시스템, 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 프로세스가 단순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이 직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고객 간에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 선전물에 대한 고객 통제력이 증대됩니다. 과거에 고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기업들이 연출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에 일방향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고객들이 다 압니다. 에이, 저거 뻥이야. 저 인터넷에만 찾아보면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글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 서로가 막 커뮤니케이션 되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 선전물에 대해서 고객들이 단순하게 과거처럼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 좋겠는데 저거 한번 사볼까? 이제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로, 기업으로부터 고객에게로의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인데, 이 책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컨버전스 마케팅의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커뮤니티 설립은 고객과 기업의 의사소통의 근본적인 개념을 바꿔놓았다.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와 내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이게 뭐니까 과거에는 생산자가 소비자에 비해서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이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탭스코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워가 고객들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고객은 정보 중개를 통해서 고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따라서 힘의 중심을 그들 자신에게 가까이 이동시키며 궁극적으로 고객이 하나의 시장이 된다. 이제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근원적인 이 시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엘드리히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려면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예측하는 회사가 가장 사업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소비자 조사도 하고요. 고객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기업들이었는데, 그들이 만족시켜야 될 고객의 욕구는 무언가,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 제공할 제품과 종류는 뭔가, 가격은 얼마에 매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고객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기술은 고객에게 전례가 없는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힘의 균형을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회사는 더 이상 단일 제품 개발 전략이나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 광범위한 조사에만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고객은 의사결정을 하며 새로운 전문 용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LG도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기업들이 마케팅하는 방식이 다 그거예요. 소비자 조사해, 시장 조사해, 시장 분석하고 소비자 분석하고 그래서 STP 전략을 짜고 4P 모델이 어떻고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 브랜드는 이런 게 좋아요.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마케팅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힘의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프라할라드라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쟁의 미래라는 책에서 소비자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소비자가 고립된 존재였다면 이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습의 소비자다. 지금까지 무제한 소비자를 상정했다면 이제는 각종 정보에 해박한 소비자를 상정해야 된다.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태도의 소비자가 탄생한 것이다. 즉 소비자의 이러한 이 개념이나 역할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몹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마트몹은 이 라인골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스마트몹 The Next Social Revolution이라는 책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스마트몹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이 라인골드가 얘기하는 게 스마트몹, 이 똑똑한 군중이 차세대의 사회 개혁을 이끌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그 튀니지에서 그 자스민 혁명, 예, 그게 일어나고 막 그게 중동 아랍으로 번지고 이렇게 그런 것에 다 SNS, 이러한 이 스마트몹, 이런 이제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우리들은 전부 다 스마트한 사람들이거든요. 스마트 기기로 이 첨단 이 기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는 그런 스마트몹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군중이 똑똑해졌다. 산업화 이후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던 군중이 휴대전화나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의 네트워크 기기로 무장해서 똑똑하고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른바 똑똑한 군중, 스마트몹의 출현이다. 스마트몹은 정치적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능동적인 소비자 혹은 소비자 간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급속히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다. 스마트몹들은 기업의 마케팅 대상에 머물기보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혹독한 평가를 내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불매운동도 불사하지만 일단 이들의 입맛을 맞춘 상품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몹의 출현은 기업의 마케팅 전선을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고객들을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공할 속도로 확산되고 소멸하는 스마트홈의 트렌드를 잡아내기 위해서 촉수를 곤두세워야만 한다. 이제 이건 이렇게 이제는 기업이 이러한 이 스마트홈,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하는 것을 과거와 같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소비자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플래시몹이라고 그러죠.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부 다 코엑스에서 선글라스 끼고 만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몇 분간 퍼포먼스 한번 쫙 하고는 그 다음엔 또 헤어집니다. 요새는 데모도 이 플래시몹 형태로 명동에 전에 한번 가보니까 데모를 하는데 플래시몹으로 데모를 하더라고요. 뭐 요새는 또 이 시계 정확하니까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자동차 경적 3번 울리자. 그럼 뭐 딱 되면 빵빵빵 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스마트 기기로 무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스마트몹, 이들의 이러한 플래시몹 같은 것들도 이제 가능한 거죠. 어떤 분이 사진 보더니 이 사람만 선글라스 안 끼고 왔다고 누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세상의 근원적인 구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를 갖다가 지금 변화시켜 왔고 또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객 옹호 마케팅 이 책이 옹호라고 하는 것을 애드보케이트 마케팅, 이 애드보케이트라는 용어를 이제 옹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마케팅 교과서에 있는 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전통적인 마케팅은 이 푸시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고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고 그 다음에 4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던 것이 전통적인 마케팅,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걸 이제 푸시 마케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이런 푸시 마케팅에서 릴레이션,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가 고객들한테 푸시만 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고객을 우리가 이렇게 참여시키고 파트너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런 이 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이제 릴레이션스 마케팅 해서 CRM이 뭐의 약자입니까? 예,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죠. 이런 쪽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쪽에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이 노력을 해왔던 게 이 릴레이션스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패러다임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옹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또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고객 이익을 최대화시켜 줄 것인가. 기업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갖다가 이익 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그 고객 옹호 마케팅, 애드보케이트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객과의 공동 경험을 창출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의 방식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애드보케이트 마케팅, 고객 옹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 옹호 마케팅의 철학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마케팅의 정의는 뭐였냐면은요, 뭐 마케팅 학회나 또 마케팅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이걸 보면은 고객의 니즈와 원투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경영 활동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초점을 맞춰서 고객이 뭘 필요로 하나, 어디가 지금 가려워하나, 뭐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나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를 마케팅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초점을 맞춘다.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고객의 니즈와 원투를 파악해서 충족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친구처럼 고객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기업이 이제는 대변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이제는 통제권, 칼자루를 고객이 쥐고 있게 힘의 이동이 일어나서 고객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최선의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게 돼야지 과거처럼 기업이 고압적인 자세에서 우리 제품 좋습니다. 우리 거는 뭐가 차별화가 됩니다. 우리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하고 방송식으로 일방향적으로 자꾸만 고객들을 세뇌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방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주도권을 가지고 고객이 이제는 의사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옹호해주고 이익을 대변해주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이 철학인 거죠. 자,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이겁니다. 보통 내가 새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또 뭘 해볼까? 기업에서 무슨 마케팅을 할까? 이때 대부분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을까?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걸 차별화할 수 있을까? 퀄리티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떤 광고나 판촉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게 비즈니스 당연한 거 아니야? 제품 잘 만들어서 잘 팔면은 그 비즈니스 잘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생산자 중심입니다. 기업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면은 제품은 기업이 만들고 기업이 판매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 고객 중심이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그 지동설이었죠. 그러니까 맞나요? 천동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늘이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돌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가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품은 기업이 만들어서 잘 판매하고 그렇게 돈 버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칼자루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은 고객한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어떻게 옹호하고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이제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 리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P 마케팅은 이제 아까 얘기한 푸시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지금까지 마케팅의 규칙은 뭐였냐면 전제는 구매자가 위험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그건 당신 책임이지. 고객이 뭐 잘못 의사결정한 걸 뭐 어떻게. 이게 이 전제였던. 두 번째는 광고비나 판매비의 지출을 대폭 늘려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우리의 장점을 부각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팔 건가. 그래서 광고비나 판매비 이런 쪽에 지금까지 마케팅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었었던. 그다음에 시장 지위를 극복한다. 마켓 리더가 돼야지. 시장 점유율 1등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이 지위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지금 신경을 써왔다. 그다음에 가격을 앞세워서 경쟁하고 고객별로 가격을 차별화한다. 필요하면은 가격도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고객별의 가격 차별화 정책도 펴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 잘 만들고 좋은 서비스하고 그게 마케팅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ABC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실적을 올린다. 잘 팔아야죠. 그래가지고 이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판매 실적을 올린다. 그다음에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측정한다. 판매량이 지금 전년 대비 늘고 있어, 줄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경쟁사에 비해서 늘었어, 줄었어. 몇 프로 늘었어, 몇 프로 잠식됐어. 이런 식으로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분석해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마케팅의 규칙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마케팅 방식들이 다 이랬고 마케팅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A 마케팅은 그 애드보케이트 마케팅입니다. 고객 옹호 마케팅의 규칙은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과 아니라 첫 번째 고객을 옹호한다. 여기서 옹호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최대 잘 되도록 고객의 이익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대변해주고 고객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고객에게 완전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제품보다 당신한테는 우리 제품보다 우리 경쟁사의 제품이 더 어울립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렇게 추천해 주라는 거죠. 우리 제품 더 팔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대해줘라. 그러니까 아까 P 마케팅에서는 뭐였습니까? 잘못 의사결정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P 마케팅의 전제였다고 한다면 옹호 마케팅의 전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P 마케팅은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품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판촉 이런 쪽 비용보다는 최고의 제품. 여기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 좋은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최고의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맞는 그런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격 경쟁,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객과 협력해서 제품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제품 디자인이야 상품 개발팀에서 디자인팀에서 그 회사 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고객들과의 채널을 만들고 고객들이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약속한 사항을 완벽하게 실천한다. 신뢰, 고객과의 신뢰.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신뢰를 먼저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충성하라. 자, 지금까지는 이 기업들이 고객의 충성도, 그 브랜드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몇 프로나 되나 이런 브랜드 로열티를 측정을 하고 그걸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고객을 우리한테 충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한테 충성해 주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만들까를 묻지 말고 어떻게 내 기업을 고객에게 충성하게끔 할까를 고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고객 관계의 장기적인 강도를 측정하라.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나 이익, 그 다음에 들쑥날쑥하는 단기 성장률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률,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그거를 갖다가 높이는 것을 갖다가 성공의 척도를 그런 쪽으로 잡아라. 뭐 시장 점유율 좀 늘고 판매량 늘고 주고 이제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얼마나 고객과 우리가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진짜 고객을 잘 옹호하느냐 그걸 갖다가 앞으로 성공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애드보케이트 마케팅의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푸시 마케팅, 고객에 대한 가정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X이론과 Y이론 잘 아시죠? X이론과 Y이론이 어떤 차이가? 이게 이제 그 인사, 이 조직 관리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그 종업원, 기업이 인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X이론은 종업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야 돼. 이게 X이론입니다. 종업원들은 게으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은 이 통제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뭐 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통제를 만들고 이 규칙을 만들고 그 신상 필벌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종업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X이론이었죠. 근데 Y이론은 뭡니까?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격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갖다가 통제하고 막 규칙을 따르게 하고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 종업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Y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율권을 주고 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Y이론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X이론, Y이론 해가지고 이제 뭐 Z이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W이론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W이론이 뭡니까? 신바람, 예, 윈드. 그래서 뭐 W이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X이론과 Y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대가 돼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종업원에 대한 가정을,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X이론이냐 Y이론이냐 요렇게 이 전제를 그렇게 했듯이 이제는 고객에 대한 가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 마케팅에서는, 푸시 마케팅에서는 뭐냐면 고객에 대한 가정이 어떤 겁니까? 고객은 잘 몰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고객을 인식하는 전제라는 거죠. 그런데 애드보케이트 마케팅, 옹호 마케팅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이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고객이 서로가 막 네트워크로 연결돼가지고 이제는 소통할 수 있고 지식도 많아지고 제품에 대한 경험도 풍부해지고 이제는 과거처럼 고객을 갖다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뭐 우리의 막 연출을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는 그런 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애드보케이트 마케팅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이론과 Y이론에 우리가 이 푸시 마케팅과 애드보케이트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이 개념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옹호 마케팅을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가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당신 기업은 고객들한테 얼마나 정직하고 개방적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그 회사에 어떤 그 하자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숨기려고 하지 않고 고객들한테 정직하게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 폐쇄적인 그런 어떤 기업 문화가 아니라 고객들하고 개방적으로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세상 자체가 벌거벗은 세상, 네이키드 소사이어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사례로 온라인에서 아마존닷컴과 같은 온라인 서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 오프라인 서점은 가가지고 책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거죠. 그 오프라인의 한계를 갖다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성을 잘 활용을 했는데 서적 정보와 서평, 출판사 서평이나 독자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선택했으면 함께 읽을 만한 책도 추천하고 일부 내용은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보기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해당 서적의 판매 순위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새 책뿐만이 아니라 그 헌 책의 구입 가능 여부도 공개하고 재고도 통보하고 그다음에 예상 배달 시간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모든 상품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이 아마존닷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고객들한테 이제는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책이 뭐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다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 아마존닷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베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베이도 옥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스타 레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제품의 뭐 어떤 문제, 이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런 투명성과 평판 이것이 이베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게 뭔가 숨기려고 하지 말고 고객들한테 솔직하게 오픈하고 뭘 잘못했으면 그걸 빨리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그걸 갖다 기업들이 막 숨기려고 그러고 이러다가는 오히려 이게 막 더 일이 커져버리는 이제 그런 대형 사고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네이키드 소사이어티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사회로. 이제는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세상의 인프라가 그런 인프라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자꾸만 과거와 같은 이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폐쇄하고 뭔가 숨기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위키리크스라는 게 뭡니까? 위키리크스가 어떤 단체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위키리크스.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예, 그래서 이 어떤 그런 비밀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전 세상에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위키라고 하는 단어와 릭스, 이게 샌다, 이게 이제 합성화돼서 이 위키. 이제는 이런 것이 되면서 누구도 이제는 뭐 이렇게 숨길 수도 없고 뭐 잘못 뭐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인터넷에 동영상 올라가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이렇게 돼버리고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죠. 경쟁사의 정보까지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오픈해라. 무조건 우리 제품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웹 2.0이라는 거는 특성이 뭡니까? 웹 2.0이. 예, 참여, 개방, 공유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참여. 이제는 사람들을 다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 오픈하라는 거죠. 공유, 같이 쉐어링을 해야지 내가 뭘 독점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하는 참여, 개방, 공유를 우리가 웹 2.0의 이제 세 가지 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법을 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법을 따르지 않고 과거와 같이 그런 이 의식에 젖어 있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인데 우리 제품을 양심적으로 고객한테 권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 제품이 고객한테 최선인가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품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품질이 뭡니까? 품질이 좋다. 그걸 어떤 걸 우리가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일단 뭐 좋은 재료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예. 그 사람이 쓰는데 문제가 없게. 문제가 없게. 그래서 만족해 좀. 예. 좀 좋은 말만 생각. 아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품질이라고 이제 생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 품질 하면은 이게 하자율이 몇 프로나 되나? 이게 뭐 그 불량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 통제하려는 범위에 들어오는 거를 품질이 좋은 품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를 눈 가리고 먹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광고 캠페인이 있었죠. 그러면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합니다. 그래가지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가지고 어느 게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맛있는지 손 들어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펩시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광고를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펩시 챌린지 광고였는데 우리가 눈 가리고 하면요. 상표를 모르고 나서는 이게 어느 게 더 품질이 좋고 나쁘고 이거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공장 안시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자가 뭐 적고 무슨 뭐 불량률이 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객이 만족하는 정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품질이라고 좋은 품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학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고객한테 이게 최선인가 그 사람한테 맞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품질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이 제품이라는 개념도 그렇고요. 품질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고 이제는 자꾸 우리가 과거와 같이 하드웨어 중심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하드웨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제품의 품질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기능 좋게 만들고 차별화하고 이렇게 만들까? 이 하드웨어 관점에 너무 이렇게 오리엔티드 돼 있는 거죠.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그런 이 하드웨어에 있는 게 아니죠. 앱스토어를 만들고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만들고 그런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어서 컨텐츠와 이걸 갖다가 융합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데 자꾸 우리의 사고방식은 하드웨어에 너무 집착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이 품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 야 우리가 어떻게 경쟁사랑 차별화할까? 우리 기능 뭘 만들까? 디자인 어떻게 멋지게 할까? 이러한 어떤 제품을 만들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연구하고 제품 개발을 할 때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좋고 이것이 좋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걸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자기 생활에서. 그런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어야지 앞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센티브인데요. 당신 회사는 자사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가? 내 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상충이 될 때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고객의 이익을 갖다가 옹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고객을 갖다가 잘못 응대했을 때는 이제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그 델 컴퓨터의 사례를 잘 아실 텐데 델 컴퓨터의 이제 그 AS 요원이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렇게 이 고객의 이제 불만을 응대를 했는데 이게 잘못 응대한 걸 이 사람이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델 컴퓨터가 막 쭉쭉쭉쭉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고객 한 명 뒤에 1000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 한 명한테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진짜 이게 훅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 구조가 그렇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반대로 고객 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의 이익을 갖다가 내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정말로 이 사람을 옹호해 준다면은 이 사람 뒤에는 1000명의 이 후원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객은 기업이 호혜적인 보상을 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진지하게 추구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완전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신뢰, 고객과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걸 가지고 평생 이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쪽에 이 고객한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생각합니다. 고객과 제휴하라는 겁니다. 당신 회사는 고객들과 협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 관계를 조성하는가. 단순히 고객을 우리 상품을 사줄 사람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 제품 갖다가 많이 팔아야지, 세일즈 해야지, 이런 이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저 회사는 우리한테 물건 팔려는 게 아니야. 저 회사는 나를 뭔가 도와주려는 회사야. 저 영업사원은 뭔가 나한테 가치 있는 걸 줘. 이런 이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트너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G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객 지원 프로그램은 B2B 비즈니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ACFC에서 At the Customer for the Customer라고 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고객들에게 G가 그 식스 시그마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죠. 그래서 식스 시그마와 사업 프로세스 개선, 인력 및 IT 등의 분야에서 회사의 경험을 전수하려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 관계사들, 고객사들한테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노하우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수하고 뭔가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고객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래서 리더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고객사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고요. G의 지식과 경험을 고객사와 공유함으로써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업종에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어떤 조언자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어떤 것을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갖다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제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 제품이나 이런 걸 다 토탈로 솔루션을 줘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째, 디자인도 협력해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당신 회사는 고객들과 협력해서 상호 호혜적인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우리가 기업이 만들어준 물건을 갖다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프로슈머가 돼서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아이디어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지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기업은 고객에게 정보를 구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는 거죠. 더욱이 일부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문제 해결 도구를 제공하고 자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서 성공적인 제품을 출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가 그 AMD 회사의 엣지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AMD는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그 CPU 만드는 인텔과 이제 CPU 쪽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근데 이 회사에서 이 AMD 엣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뭐냐면 고객 중심적인 온라인 정보 허브. 그래서 기술을 애호하는 개인 소비자, 즉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리할 능력을 지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첨단 기술과 새로운 PC 성능을 즉각 알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기술적 뉴스와 정보 또 조언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얼리 어댑터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조립하고 고치는 집단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서 AMD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이 이 AMD 엣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기술을 갖다가 오픈하는 거죠. 오픈 소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조언도 해주고 뭔가 도구도 자꾸 제공해주면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AMD를 가지고 뭔가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걸 제공을 해준 거죠. 이 애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걸 잘 활용한 거죠.
그 애플 매니아들한테 그런 것들을 오픈하고 이 사람들이 앱스토어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객들과의 그런 협력, 파트너가 사업, 우리에 고객은 우리의 사업 파트너야 이런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디자인, 고객을 디자인에 참여시킨 사례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타호라, 자동차, 여기에서 타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이 마케팅 프로그램을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쉐보레 타호의 TV 광고를 지금까지 TV 광고 기업에서 이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광고하려면 어떤 식으로 했나요? 텔레비전에 때리고. 그렇죠. 광고 대행사 몇 군데 불러봐. 그래서 서너 군데 이제 경쟁 프레젠테이션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디 이제 선정해서 그 광고 CF 찍고 그다음에 뭐 신문 광고 인쇄 광고 만들고 이런 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겁니다. 근데 이 쉐보레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그 MBC 방송국의 쇼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시간을 아예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석자와 그 딜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시민들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쉐보레 이 홍보 담당자나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 어프렌티스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TV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 거기서 이걸 어떻게 광고할 건가를 막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마이크로 사이트를 오픈해가지고 여기서는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의 이 조각들이나 편집도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클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영상 클립이나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편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를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4주간 진행했는데 3만 개 이상이 출품을 했고요. 63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이 매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늘어난 이러한 그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단순히 TV 광고를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 광고 아이디어 당신들이 좀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뭔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의 된 겁니다. 제가 제 노트북 같으면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짧은 영상인데 여기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칼스 주니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회사인데요. 여기서 포르토벨로 머쉬룸 $6라고 그러니까 $6짜리 그런 이제 이런 햄버거를 갖다가 신제품을 내면서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신제품 낼 때 TV 광고 해봤는데 이젠 TV 광고 효과도 없어. 대중매체 이제 영향력도 떨어지고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TV 광고 어떤 회사가 TV 광고 기획해서 한번 하려면 최소 몇십억 들지 않고서는 그거 하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 끓일 때 100도까지는 끓여야지 이게 되는데 몇십억 안 갖고 한 60, 70도 가다간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도까지 끓려면 최소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효과가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대안은 뭐가 없을까? 이제 이러다가 이 회사에서 한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 그 스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면은 방문 조회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명 블로거들이 있듯이 이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5,000씩 줄 테니까 당신이라면은 이 포르토벨로 머쉬룸 $6를 어떻게 먹겠냐? 이 먹는 방법을 한번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달라. $5,000 줄 테니까 이런 그걸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워낙 이제 이 조회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막 패러디가 막 생겨나고 막 번져나가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5,000씩 9명한테 줬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45,000. 우리나라 돈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이게 기존에 광고하는 이런 방식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SNS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광고하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일방향적으로 쏴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고객을 끌어들여서 함께 같이 뭔가를 협력하고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고 에드위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신세대 네트워크들이 새로운 형태의 매체 광고물 제작 시대를 열고 있다. 한때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들던 브랜드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해주길 기다려. 이게 뭐냐면은 고객이 지금까지는 우리 브랜드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걸 기업이 이 광고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쏴주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이젠 그게 아니라 그 칼자루 자체를 고객이 앞으로는 브랜드의 정체성도 규정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규정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 파워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위키노믹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이트 자주 보세요? 가끔 봅니다. 예, 지식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백과사전. 예, 온라인 백과사전인데 이 위키피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집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지식을 올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백과사전 그 뭐였죠? 브리테니카. 예, 브리테니카 같은 그런 이제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이 이제 브리테니카는 몰락을 했고 이 위키피디아가 이제 그 200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위키피디아가 이렇게 뭐 많이 이 네이버의 이 아성 때문에 이게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대단하죠. 이 위키피디아나 이 구글 뭐 이런 게 대단한데요. 어쨌든 이 위키피디아가 2001년도에 시작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지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백과사전 하면은 전문가들이 전부 다 집필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소비만 하는, 정보를 소비만 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보의 생산에 일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돈 탭스콧이 위키노믹스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위키 이코노믹스죠. 이제는 과거처럼 경제 패러다임이 달라요. 기업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판매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이제는 경제 논리가 달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위키노믹스의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고 협업하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앞으로의 핵심적인 경제 논리가 될 것이다. 는 얘기를 이 위키노믹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례가 그 레고 회사의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레고는 잘 아시다시피 이 블럭 많이 뭐 다 해보셨죠. 이 블럭이 만드는 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마인드스톰이라는 걸 했는데 블럭 자동 장난감 제조업체인 레고는 98년에 마인드스톰이라는 지능형 로봇 블럭 장난감을 출시했다. 그런데 제품을 산 해커들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해킹하자 회사 측은 한때 소송까지 고려했지만 고객 니즈에 적극적인 반영이란 관점에서 이를 용인했다. 자, 우리 사이트에 누가 해킹을 했다고 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소송 걸죠. 그 해커들한테 소송을 걸 겁니다. 근데 레고도 소송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레고의 마인드스톰은 사용자 집단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제품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을 발전시켜서 성공을 거뒀다. 오히려 고객들이 와서 해킹하게 만들고 오픈을 해버렸더니 기업의 이 연구개발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막 고객들이 만들어내고 지네들끼리 유통도 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 마인드스톰이 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객 주도의 혁신, 그 다음에 위키노믹스, 클라우드 소싱의 중요한 성공의 이유인데 그 배경에는 전반적인 고객 지혜의 급성장 속에 주도형 소비자라는 새로운 사용자 계층이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전문가급의 지식과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고객 세그멘트를 의미한다. 레고가 이러한 소비자 주도 혁신을 정책적으로 실천하게 된 이유는 레고 마인드스톰 해킹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도형 소비자 세그멘트의 출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과 이를 바로 실천으로 연결한 행동력이 성공을 이룬 비결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고객들이 자기네들끼리 뭐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던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것이 그런 이제 컨셉인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갖다가 이제는 소스도 오픈하고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식의 비즈니스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제품의 비교와 조언. 당신 회사는 공정한 조언을 제공해서 고객이 자사 및 자사 제품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가.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에게 경쟁 제품이 합당할 경우에는 고객 옹호 지향적 기업은 기꺼이 그것을 권해야 된다. 우리 제품 하나 더 팔려고 하지 말고 경쟁 제품을 오히려 추천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러한 한 사례들인데, 그러니까 인텔에서 PC 카메라 이런 쪽에서 로사라고 하는 가상의 조언자를 개발해가지고 고객이 자신의 PC 카메라를 확인하고 최적의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도록 돕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게 했던 이제 그러한 사례를 이 책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스트테크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매달 900건에 달하는 주택 융자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들 가운데 54% 이상이 실제로 융자 형성을 한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또 GM도 자동차 선택 가상 상담원이라는 혁신적인 가상 조언자를 도입해서 모든 우리 GM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경쟁사까지 다 포함해서 공정하게 비교 분석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을 이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 좋습니다. 우리 제품은 뭐가 끝내줍니다. 차별화가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우리한테 때로는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조언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공급망. 이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와 파트너로 가는, 우리한테 어떤 거에서 원재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를 갖다가 유통시켜 주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런 사업 파트너들이 신뢰할 만한가인 거죠. 그래서 파트너는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회사의 노력을 지원하는가 아니면은 방해하는가. 그 파트너가 우리 회사만 고객 옹호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너 회사도 고객 옹호적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고객 옹호 기업이 되길 바란다면은 고객 옹호 태도를 사업 파트너들에게 확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고객 옹호 태도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건 뭐냐면 고객 옹호나 신뢰가 우리 회사 모든 부서나 모든 계층에서 싹트고 있는가. 마케팅을 갖다가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요. 제가 번개라는 사람 아시죠? 짜장면 배달. 제가 번개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짜장면 배달에도 마케팅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짜장면 배달에 마케팅이 필요한데 어떤 일에는 마케팅이 안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 마인드의 변화, 이것이 일부 부서, 마케팅 부서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와 전 계층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고객도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 옹호 태도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CRM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회사의 CRM 센터다 이런 데서 전화 많이 받아보시죠. 근데 저는 그 CRM 센터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짜증부터 납니다. 겁부터 나고요. 뭘 또 바꾸라 그러나, 이게 또 사라 그러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이제 CRM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닌데, 고객 정보를 DB에다 넣어놓고, 그냥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만 지금 이 CRM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CRM이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그건 우리 물건을 자꾸 판매하려고 그러고 강매하려고 그러고 크로스 셀링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고객들을 이익을 대변해주고 옹호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CRM의 패러다임도 이 구조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버전스 마케팅 팀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꿈의 구장 아이디어는 만들라 그러면 그들이 올 것이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머물 것이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쌍방향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채널을 만드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시고 마케팅에 광고비 이제 많이 쓰지 마시다 이게. 광고 판촉하는데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오히려 고객을 참여시키고 쌍방향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그 채널을 만드는데 오히려 투자하시고 그것이 앞으로 이 마케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한번 나중에 이 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이거 이제 P는 푸시 마케팅, R은 릴레이션 마케팅, 관계 마케팅, A는 애드버케이티 마케팅인데 이건 투명성에 있어서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요소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P냐, R이냐, A냐 어느 쪽에 있냐 이걸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고객 옹호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뭐 이게 우리 회사가 입장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얼마나 고객 옹호적인 그런 패러다임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런 하던 그 마케팅의 그런 방식에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그 책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125페이지였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그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고객 옹호 마케팅을 하는 10개명 해가지고. 첫 번째, 계급장 다 떼라. 과거에는 수직적인 구조였지만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이 수직적인 거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평적인 기업들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소비자는 통제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연출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계급장 다 띄고 수평적인 문화로 가라. 두 번째,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방송식 사고에서 벗어나서 개인화해라. 개인 맞춤화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공정하게 오픈하라. 객관적으로 다 오픈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숨기지 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 홍보의 느낌을 배제하라. 너무 홍보하려고 그러고 막 우리 거 막 이렇게 강요하려고 한다면은 그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듯이 기업 고객들은 이제 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정말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고객들이 예스 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스토리텔러가 되라. 이제는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많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게 중요한 그것보다도 이제는 그 실력이 기업들과 다 평준화가 됐거든요. 이제는 재미와 감성, fun and feel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자꾸 제품에다가 융합하시고 컨버전스를 하시고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러가 되셔야 된다. 매니아층을 잡아라. 우리가 이 타겟으로 하는 이 애플이나 이런 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 매니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 확산은 대단하잖아요. 그다음에 9번째, 칼자루를 고객한테 쥐어줘라. 내가 쥐려고 하지 말아라. 10번째, 긴 꼬리, 롱테일 지금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게 고객들이 긴 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한 명 뒤에는 1000명이 있다. 이거를 꼭 이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 이런 이 위기 관리, 항상 이 위기 관리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 기업 중심의 그런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이제는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좀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그리고 고객한테 칼자루가 줘서 그런 이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생각의 전환,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방법의 전환, 또 사업하시는 방법의 전환 이런 것이 이제는 절박한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는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